네, 요즘 뭐 뉴스만 틀면 나오는 얘기 중 하나죠. 그 노동조합법 2조, 3조 개정안 이거 둘러싸고 논란이 정말 뜨겁습니다. 여러 해석이 막 나오고 또 주장도 부딪히고 하니까 이게 핵심이 뭔지 좀 따라가기 벅차다 이렇게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저희는 이 복잡한 개정안의 맥을 한번 제대로 짚어보려고 합니다. 특히 정부, 그러니까 이 고용노동부가 2025년 7월 31일에 직접 내놓은 주요 질의답변 자료가 있거든요. 이걸 바탕으로 여러분께서 가장 궁금해하실 만한 질문들 그리고 그에 대한 정부의 공식 입장을 하나하나 좀 파헤쳐 볼 겁니다. 이번 분석의 목표는 명확합니다. 정보가 너무 많으니까요. 이 속에서 길을 잃지 않도록 이 법 개정이 실제 산업 현장, 특히 그 원청 하청 관계 있잖아요. 그리고 노사 분쟁 해결 방식, 여기에 어떤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지 그 핵심 의미를 딱 뽑아내는 겁니다. 오늘 저희가 집중적으로 살펴볼 자료는 정부의 공식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개정 취지나 주요 쟁점에 대한 정부의 시각, 이걸 가장 정확하게 알 수 있겠죠. 자,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요. 가장 근본적인 질문부터 시작해 볼까요? 도대체 왜 지금 시점에 노동조합법 2조랑 3조를 바꿔야 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걸까요? 그 배경이 궁금합니다. 네, 그 질문에 대해서 정부 자료는 크게 세 가지 목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아시다시피 산업 구조가 되게 복잡해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는 하청 근로자 근로 조건에 정말 큰 영향을 미치는데도 법적인 사용자 책임은 안 지는 그런 경우가 많았다는 거죠. 여기서 문제의식이 출발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영향력을 가진 주체, 진짜 사장, 에게 법적 책임을 명확히 지우자. 그래서 노사 간의 직접 대화를 좀 촉진하고 불필요한 분쟁은 줄이고 교섭 질서를 바로 세우겠다. 이런 겁니다. 보기로 하고요. 두 번째 목표는 뭔가요? 두 번째는 노사자치 원칙을 좀 강화하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사 문제가 생겼을 때 바로 법정 가고 이러기 전에 당사자들이 먼저 스스로 대화하고 타협해서 해결하는 문화, 이걸 좀 정착시키자는 거죠. 특히 원청이랑 하청이 서로 갑을 관계 이런 거 말고 좀 더 수평적인 협력 관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제도를 통해서 지원하겠다. 이런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이게 결국에는 국내 산업 생태계 전체의 지속 가능한 상생 기반, 이걸 다지는 길이라고 보는 거고요. 마지막 세 번째 목표는 조금 더 거시적인 관점인데요. 기업이 장기적으로 성장하려면 노동하고의 건강한 협력 관계, 이게 필수적이다, 이런 인식입니다. 단순히 갈등을 그냥 억누르는 게 아니고요.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생산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구조를 만드는 것, 이게 결국 기업의 어떤 분쟁 관련 비용이나 리스크를 줄여주고요. 그리고 이게 또 근로조건 개선하고 기업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다. 이런 기대가 깔려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실질적 사용자 책임 명확화, 그리고 노사자치 기반의 상생, 마지막으로 노동협력을 통한 성장, 이 세 가지가 개정의 큰 방향이다, 이거네요. 그런데 말씀하신 첫 번째 목표, 실질적 사용자 책임 확대, 이게 특히 대기업들한테는 가장 큰 부담으로 다가오는 것 같아요. 이러다 수십, 수백 개 하청업체 노조랑 1년 내내 교섭만 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상당히 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 자료는 어떻게 설명하고 있나요? 정말 모든 하청에 대해 원청이 교섭 의무를 지게 되는 건가요? 네, 그 점이 정말 가장 큰 쟁점 중 하나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정부 자료는 그렇지 않다고 명확히 선을 긋고 있습니다. 모든 하청 기업과의 관계에서 원청이 무조건 사용자로 인정되는 것은 절대 아니다, 이겁니다. 무조건은 아니다. 그럼 어떤 경우에만 사용자로 인정된다는 건가요? 그 기준이 중요할 텐데요. 네, 핵심 기준은 이거예요. 원청이 하청 근로자의 특정한 근로 조건에 대해서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나 영향력, 이걸 행사하는 경우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특정한 근로 조건, 그리고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지배 결정력, 이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는 점이에요. 예를 들면 임금, 노동시간, 휴가, 안전보건 같은 구체적인 근로조건 항목들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원청이 사실상 결정권을 쥐고 있을 때 바로 그 특정 사안에 대해서만 하청 노조와 교섭할 사용자로서의 지위가 인정될 수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잠시만요. 근데 그 실질적이고 구체적이라는 말이 실제 현장에서는 해석의 여지가 좀 클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하청업체 작업 방식이나 안전 규정 같은 거를 원청이 아주 세세하게 지시한다면 이것도 해당될 수 있을까요? 혹시 자료에 그런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언급이 좀 더 있나요?
아주 중요한 지적이십니다. 바로 그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지배 결정력의 판단 기준, 이게 앞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될 텐데요. 정부 자료는 최근 법원 판결 사례를 예시로 들고 있습니다. 2025년 7월 25일 1심 판결인데요. 현대제철 같은 경우는 산업안전 관련 의제, 여기에 대해서만 하청 노조와의 관계에서 사용자성이 인정됐고요. 또 한화오션, 옛날 대우조선해양이죠. 거기는 성과급 및 학자금 지급, 노동안전 이러는 특정 의제에 대해서만 사용자성이 인정됐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근로 조건이 아니라 정말 특정 사안에 국한된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죠. 정부는 앞으로 노동위원회나 법원에서 나올 구체적인 판단 기준들 이런 것들을 좀 종합하고 또 전문가 논의나 현장 의견 수렴도 거쳐서 이 판단 기준과 교섭 절차 등을 구체화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백 개 하청과 1년 내내 교섭해야 한다. 이런 주장은 현재로서는 좀 과도한 우려다. 이렇게 이 자료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정 사안에 대한 실질적 지배력. 이 기준이 앞으로 판례나 정부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어떻게 구체화될지 이걸 좀 지켜봐야겠네요. 결국 이 사용자 책임 범위 확대 문제가 또 다른 우려로 이어지는데요. 주한 유럽 상공회의소, EUCCK나 주한 미국 상공회의소, 암참 같은 외국계 기업 단체들이 있잖아요. 여기서 한국 시장의 투자 매력도가 떨어진다거나 심지어 철수할 수도 있다, 이런 경고성 메시지를 냈다는 보도가 있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어떤가요? 네, 그 외국 기업들의 우려에 대해서 정부는 두 가지 측면에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글로벌 스탠다드의 변화예요. 이제 전 세계적으로 기업 경영에 있어서 노동권 보호나 ESG, 그러니까 환경, 사회, 지배 구조 경영, 이게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하고 EU 간의 FTA 같은 통상 이슈에서도 ILO 핵심 협약 비준 여부가 중요하게 다뤄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노동권 존중은 이제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인 국제 규범이 되어가고 있다. 이런 거죠. 이런 맥락에서 보면 원청이 하청 노동자의 근로 조건에 대해서 좀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는 것이 오히려 국제적인 통상 관계를 원활하게 하고 또 장기적으로 기업 경쟁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런 시각입니다. 국제 기준에 발맞추는 측면이 있다, 이런 거군요. 하지만 당장 기업 입장에서는 이게 규제 강화로 느껴질 수도 있을 텐데요. 맞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두 번째 답변으로 기업 경영의 예측 가능성 보장, 여기에 대한 약속을 강조합니다. 투자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제도 환경,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고 있다는 거죠. 따라서 법이 시행되기 전까지 남은 준비 기간 동안 국내외 기업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우려하는 지점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세부적인 사용자성 판단 기준이나 교섭 절차, 운영 매뉴얼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겠다, 이런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서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법 적용의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는 데 집중하겠다, 이런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제기준 부합과 예측 가능성 확보. 이 두 가지를 다 잡겠다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법 조항 자체에 대한 질문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 개정안에서 노동조합법 제2조, 제4호 라목, 그러니까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노조로 보지 않는다는 규정이 삭제됐습니다. 이게 삭제되면 혹시 자영업자나 플랫폼 노동자 같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아니지만 단체를 이루는 경우도 노조로 인정받을 길이 열리는 것 아니냐, 이런 해석이 좀 나오고 있어요. 이 부분은 좀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명확히 짚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정부 자료에 따르면 그 라목 조항이 삭제되었다고 해서 곧바로 자영업자 단체 등이 노동조합으로 인정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노동조합법 제2조 제4호의 본문, 즉 노동조합의 기본 정의는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본문은 노동조합의 주체를 근로자로 명시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라목은 왜 삭제한 건가요? 어떤 효과를 기대하는 거죠? 라목 삭제의 진짜 취지는 좀 다른 데 있습니다. 기존에는요, 형식적으로 좀 따져서 어떤 노동조합에 단 한 명이라도 엄밀한 의미의 근로자가 아닌 사람이 조합원으로 포함되어 있다, 이게 밝혀지면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노동조합 전체의 법적 지위, 그러니까 자주성이나 주체성 자체가 부정될 위험이 있었습니다. 아주 소수의 비근로자 때문에 노조 전체가 법적 보호를 못 받게 되는 그런 불합리한 상황이 생길 수 있었던 거죠.
라목삭제는 바로 이런 형식윤리에 따른 문제를 방지하고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실질적으로 보호하자. 여기에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핵심 구성원이 근로자여야 한다는 노동조합의 기본 전제는 변하지 않는다. 이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자영업자 노조 인정과는 좀 거리가 멀고 기존 노조의 법적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이 점은 분명히 해둬야겠네요. 자, 다음은 노동쟁의의 범위에 대한 질문입니다. 개정안은 노동쟁의, 그러니까 파업 같은 단체 행동의 대상이 되는 사항에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의 결정, 이것도 포함될 수 있는 길을 열어두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아니 이제 공장을 새로 짓거나 해외 투자를 결정하는 것 같은 순수한 경영 판단까지 노조의 동의나 허락을 받아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커지고 있어요. 이 지점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 이 부분도 앞서 말씀드린 사용자 범위 문제랑 비슷하게 어디까지 해당되느냐, 이게 핵심입니다. 정부 자료에 따르면 단순한 신규 투자 결정이나 공장 증설 계획 그 자체가 곧바로 노동쟁의의 대상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럼 어떤 경영상 결정이 쟁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건가요? 여기서도 중요한 기준이 제시됩니다. 그 경영상의 결정이 근로조건의 변경을 필연적으로 수반하는 경우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공장을 폐쇄하거나 사업부를 매각해서 대규모 정리해고가 불가피해지는 경우처럼요. 그 결정이 근로자들의 고용 유지나 임금, 배치 전환 같은 근로조건에 직접적이고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 명백할 때 그때 해당될 수 있다는 겁니다. 단순히 장기적으로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이런 막연한 가능성이나 추상적인 수준만으로는 부족하고요. 그 영향이 현실적으로 구체화되는 정도에 이르러야만 노동쟁의의 대상, 즉 교섭하고 타결 안 되면 파업 같은 단체 행동도 할 수 있는 의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따라서 공장 증설이나 일반적인 해외 투자 결정처럼 통상적인 경영 판단까지 노조의 허락사항이 된다, 이거는 좀 과장된 우려다라는 것이 정부의 설명입니다. 요건들도 앞으로 실제 사례에서 어떻게 적용될지가 정말 관건이겠군요. 알겠습니다. 이제 손해배상 책임 제한 문제, 즉 노조법 3조 개정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개정안 제3조 제1항은요. 사용자가 노조나 조합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 행위의 범위에 기존의 단체 교섭, 쟁의행위 외에 그 밖에 노동조합의 활동까지 추가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아니 이제 노조가 하는 모든 활동에 대해서는 면책되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어요. 여기서도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바로 이 법에 의한 활동이라는 문구입니다. 즉, 노동조합법 테두리 안에서의 정당한 활동, 이걸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사실 현행법 하에서도 단체 교섭이나 쟁의행위뿐만 아니라 노동조합법이 보장하는 정당한 범위 내의 노동조합 활동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조합원 교육이나 홍보 활동 같은 거요. 이런 건 민사상 또는 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 면책 조항의 보호를 받아왔습니다. 대법원 판례 역시 일관되게 정당성이 인정되는 노조 활동에 대해서는 사용자의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하지 않았고요. 그렇다면 개정안은 기존의 판례 입장을 그냥 법조문에 명확히 담는 수준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정부 자료는 이번 개정안이 바로 그렇게 판례 등으로 인정되어 온 민사상 면책의 범위를 법률에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취지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따라서 노동조합 활동이라는 이름만 붙었다고 해서 모든 활동이 무조건 면책되는 건 결코 아닙니다. 당연히 폭력이나 파괴 행위 같은 불법적인 활동까지 보호하는 것은 아니다, 이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정당한 활동에 대한 면책 범위를 명확히 하자는 취지군요. 그런데 바로 다음 제3조 제2항이 또 논란입니다. 이 조항은 사용자 측의 불법 행위에 대항해서 노조나 근로자가 대응하는 과정에서 발생시킨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 책임을 면제한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거든요. 이건 자칫하면 노조의 불법적인 맞대응까지 정당화해주거나 소위 자력 구제를 너무 쉽게 인정해주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어요. 정당 자료는 이 조항을 설명하면서 민법 제761조의 정당방위 개념을 끌어옵니다. 민법상 정당방위라는 건 타인의 불법적인 공격으로부터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가한 행위, 여기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원칙이죠. 정당방위라면 상당히 엄격한 요건 하에서만 인정되지 않나요? 정확합니다.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여러 요건이 필요하죠. 첫째, 방어할 이익이 있어야 하고, 둘째,
현재 진행 중인 부당한 침해가 있어야 하고, 셋째, 그 침해를 막기 위한 부득이한 행위여야 하고, 넷째, 그 행위가 방어에 필요한 상당한 정도를 넘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국가의 공권력, 경찰 같은 기관에 의한 구제를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는 그런 급한 상황이어야 하고요. 개정안 제3조 제2항 역시 마찬가지 맥락에서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용자가 용역 깡패 같은 걸 동원해서 평화적인 파업을 폭력적으로 방해하는 그런 현재의 긴급한 불법 행위가 있고, 여기에 대해서 다른 합법적인 대응 수단이 마땅히 없는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최소한의 방어적 대응을 하다가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만, 그것도 상당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행위에 한정해서 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사용자 측의 불법 행위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노조 측의 모든 대응 행위에 무조건적인 면제부를 주는 조항은 아니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정당방위처럼 아주 예외적이고 긴급한 상황에서 불가피하고 상당한 수준의 대응일 때만 적용될 수 있다. 상당히 엄격한 해석이네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질문이자 이 모든 논의를 좀 아우르는 질문일 수 있겠습니다. 앞서 나온 사용자 범위 확대, 쟁의 대상 확대, 손배 책임 제한 이런 걸 다 종합해 보면 결국 이번 개정안이 노조나 개별 조합원의 불법 행위에 대한 사용자의 손해배상 청구, 이걸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이 경영계 등에서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정부의 최종적인 입장은 무엇인가요? 정말 불법 행위에 대한 책임 추궁이 어려워지는 걸까요? 네, 그 지점에 대해서 정부 자료는 매우 단호하게 그렇지 않다고 반박합니다. 개정안의 취지가 불법행위 자체를 옹호하거나 불법적인 행위까지 면책하려는 것은 절대 아니다. 이 점을 여러 차례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책임 묻기가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인데요. 이 손해배상 책임의 개별화, 그러니까 제3조 제3항 신설 내용은요, 2023년에 나온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취지를 입법화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과거 판례하에서는 집단적인 쟁의행위 과정에서 손해가 발생했을 때 개별 조합원들이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사용자가 입증하기가 어려워서 사실상 손해배상 청구가 봉쇄된다. 이런 비판이 좀 있었습니다. 개정안은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일단 집단적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부진정 연대 책임을 인정합니다. 부진정 연대 책임이요? 좀 어려운 용어인데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부진정 연대 책임이란 건 쉽게 말해서 피해를 입은 사용자 입장에서 가해자인 노조나 관련 조합원들 중 누구에게든 손해액 전부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개념입니다. 일단은 관련된 그룹 전체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거죠. 사용자의 입증 부담을 좀 덜어주려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 자체는 가능하게 하되. 맞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매우 중요한 단서 조항이 붙습니다. 법원이 실제로 손해배상액을 판결할 때는 반드시 각 조합원의 신분이나 역할, 예를 들면 노조 간부인지 평조합원인지 이런 거요. 그리고 쟁의행위에 참여하게 된 경위나 실제 가담 정도, 또 구체적인 손해 발생에 얼마나 기여했는지 등을 개별적으로 신중하게 따져보도록 의무화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대법원 판결의 핵심 취지였고 이걸 법률로 명시한 겁니다. 과거 일부 사례처럼 노조 간부 몇 명에게 수십, 수백억 원의 천문학적인 손해배상 책임을 몰아서 결과적으로 노조 활동을 위축시키는 문제, 이런 걸 방지하고요. 실제 행위에 비례해서 공평하게 책임을 분담하도록 하자, 이런 취지입니다. 즉, 불법 행위에 대한 책임 자체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 책임을 공정하게 배분하는 데 초점을 맞춘 것이다 라고 정부 자료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나를 주는 셈이네요. 오늘 저희는 노동조합법 2, 3조 개정안의 핵심 쟁점들, 이걸 고용노동부의 공식 질의답변 자료를 통해서 깊이 있게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요약하자면 실질적 사용자 범위 확대는 특정 근로조건에 대한 실질적 지배력이 있을 때로 한정된다는 것, 그리고 노동쟁의의 대상이 되는 경영결정은 근로조건 변경을 필연적으로 수반하고 현실적으로 구체화될 때로 명확화되었다는 점, 손해배상 책임 제한은 정당한 활동 범위 내에서, 그리고 면제는 정당방위에 준하는 엄격한 요건 하에서 인정된다는 것,
그리고 불법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하되 부진정 연대 책임을 통해 청구는 가능하게 하면서도 최종 판단은 개별 기여도를 고려해서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한다. 이것이 핵심 내용이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히 법조항 몇 개가 바뀌는 걸 넘어서요. 바로 여러분의 일터, 여러분이 속한 회사나 노동조합, 그리고 협력업체와의 관계 등 노동 현장의 모든 참여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겁니다. 앞으로 교섭 테이블의 모습, 또 분쟁이 발생했을 때 해결하는 방식, 나아가 기업의 경영 전략 전반에 걸쳐서 작지 않은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살펴본 내용들을 정확히 이해하고 앞으로의 변화에 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 보입니다. 이 부분이 바로 여러분의 회사나 소속 노조가 앞으로 신경 써야 할 지점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생각해볼 거리를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목표는 노사 간의 실질적인 대화 촉진과 책임의 공정성 확보에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계속 강조되었던 실질적 지배력, 필연적 근로조건 변경, 불가피한 대응, 상당한 범위 같은 개념들, 이게 여전히 해석의 여지를 좀 남기고 있거든요. 앞으로 실제 노동위원회나 법원에서 이 기준들이 구체적인 사건들을 통해 어떻게 해석되고 적용될지, 그 과정에서 어떤 판례들이 쌓여갈지가 중요합니다. 이러한 법 해석과 적용의 결과들이 모여서 결국 대기업과 협력업체 간의 관계, 그리고 우리 산업 현장의 힘의 균형을 어떻게 재편하게 될까요? 혹시 우리가 예상하는 방향과는 다른 어떤 새로운 형태의 협력 모델이나 또 다른 갈등 양상이 나타나지는 않을까요? 이 질문에 대해 각자의 위치에서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심층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도 여러분의 지적 호기심을 자극하고 세상을 보는 눈을 넓혀드릴 흥미로운 주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